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교재 136쪽 들어갈 거고요.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서양사가 시작되면서 오리엔트에 영향을 받았었다. 자, 뭐 있었습니까? 에게 문명이라는 게 있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폴리스가 발전이 됐고요. 그 폴리스들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대표적이었었다. 여기에서 뭡니까? 페르시아 전쟁을 하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사이가 좋았는데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자 결국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다투게 됐고 이를 우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 하죠. 이로 인해서 자 그리스 전체 지역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누가 들어옵니까? 마케도니아인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중에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장악하면서 알렉산더 대제국이 자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요 지도상으로 봤었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지중해를 대충 그린다라면 여기가 이제 그 뭡니까 이베리아 반도고요. 이쪽이 이탈리아 반도고요. 여기가 발칸 반도인데 우리가 앞에 강에서 봤었던 부분은 자 이쪽입니다.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죠? 그리스,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자 그리고 이집트, 자 알렉산더 제국 이런 걸 봤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흥망성쇠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이탈리아 반도 쪽에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 쪽에 작은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 형태로 성장했었던 기원전 8세기경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점차 세력이 커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로마였었던 겁니다. 그 로마가 기원전 3세기경에 이 전체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을 하고 나중에 자 서지중해 이쪽을 장악을 하고 자 동쪽까지 장악을 해서 로마 대제국으로 이제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일단 로마도 처음에 발전될 때는 작은 하나의 뭐였었다는 거? 폴리스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마 문제가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로마 문제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거의 90% 이상 흐름 잡는 문제로 나옵니다. 됐죠? 흐름 잡는 문제. 그래서 반드시 로마의 정치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로마도요, 맨 처음에 왕이 하는 정치, 자, 왕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귀족정, 자, 귀족공화정, 귀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귀족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은 거죠. 그런 다음에 로마에서 이제 공화정이라는 정치 형태로 발전이 될 건데 이 공화정, 아테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테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발전됐었냐면 이 아테네는 왕이 하는 자 왕정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귀족들 중심의 귀족정이 있었고 무슨 정으로 갔죠? 민주정이라는 거로 갔잖아요. 근데 민주정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솔론의 무슨 정과 예 금권정 자 그리고 페이시스 트라토스의 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참주정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어쨌든 자 민주정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죠. 그래서 로마와 이 아테네를 항상 섞어서 출제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권정이나 참주정이나 이런 단어들은 로마에선 지금 보이지 않네요. 어디입니까?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로마 공화정의 특징은 뭐냐? 이 로마 공화정은 왕정적인 요소, 자 왕과 같은 역할을 누가 했냐면 집정관이 한답니다. 집정관. 그러니까 집정관은 왕과 같은 자 그런 역할을 하는 자 최고의 통수권자입니다. 됐죠? 두 번째는 여기에 귀족들의 모임이 있는데 귀족들의 모임에 바로 원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로원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민들이 정치에 이제 참여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 왕정적 요소, 귀족적 요소, 평민들 이들이 다 같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 이를 우리가 로마 공화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그럼 이 평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똑같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전술상에 자 변화가 생겼답니다. 중장보병이 등장을 한 거죠. 아테네 같은 경우도요. 솔론이 금권정을 펼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 있었습니까? 중장보병. 그러니까 기존의 기병 중심의 전차 중심의 싸움에서 이제는 1대1 싸우는 게 아니라 보병들이 이제 밀집 대응을 갖춰서 팔랑크스라고 하는데 그 밀집 대응을 갖추면서 싸우는 보병 중심의 싸움에 전술이 나타났다. 이걸 하려면 자 보병들의 숫자가 많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병들이 자 어떻게 돼요? 전쟁에 열심히 싸워준 겁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크게 키우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 정도 했는데 국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라고 이들도 자 목소리를 키울 거랍니다. 자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성산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성산 사건은 성산이라는 동네에서 자 시위한 겁니다.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됐죠? 누가? 평민들이. 그래서 알았다. 그럼 너희들의 대표를 하나 뽑으렴. 그래서 호민관이라는 제도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호민관은 이제 평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럼 호민관이 자 여기는 원로원이나 집정관과 함께 정치에 참여해서 평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평민들의 대표.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평민들의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우리가
평민회라고 얘기합니다. 귀족들의 모임은 원로원이 따로 있고 평민들만의 모임도 만들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 간다라면 12표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12표법은 로마의 성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문서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2표법이라는 성문법을 만들었다. 네 번째 간다라면 리키니우스법. 이 리키니우스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집정관은 몇 명이냐? 2명이거든요. 집정관이 2명인데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평민 중에서 뽑아라. 이게 리키니우스법입니다. 됐죠? 평민 중에 집정관 1명을 뽑아라. 이런 내용. 다섯 번째 간다라면 호로텐시우스법이 있어요. 자, 호로텐시우스법. 그러면 이 호로텐시우스법이라는 거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평민회가 결정하는 내용이, 자, 여기 평민회가 있었죠? 이들이 결정하는 내용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효력을 가진다. 그럼 기존에 호르텐시우스법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평민회가 뭔가 이 법안을 만들면 그 법안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로원들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평민회가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게 법적 효력이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는요, 호르텐시우스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평민회가 결정한 내용이 누구의 승인 없이도,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동등한 효력을 가져간다. 와우. 그러면 이 호르텐시우스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평민회와 원로원이 완전하게 대등해진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평민들의 권익과, 자, 여기 있는 원로원들이 서로 대등해졌다. 지금 여기 있는 호민관, 평민회, 시위법법, 리키니우스, 호르텐시우스법, 이것들이요, 전부 다 누구들의 권익이 계속 성장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평민들의 권익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귀족들과 집정관과 함께 정치에 평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 구조를 우리는 로마 공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화정이 이렇게 완성됐을 때 서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 전쟁을 하는데, 자, 로마점 카르타고, 자, 전쟁을 하는데, 이 로마점 카르타고 전쟁은 기존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포에니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원전 3세기경에 아프리카 북부에 카르타고가 있었는데 그 카르타고와 이렇게 보면 예전에요, 쌤이 4대 문명을 설명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낑겨져 있는 작은 문명들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 자, 그 다음에 헤브라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인들이 아프리카의 북부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카르타고 식민지를 건설했었던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라는 식민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카르타고 도시인데 그게 나중에 국가로 발전된 거예요. 국가로 발전돼서 세력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 카르타고와, 물론 여기 있는 페니키아는 망한 거고요. 아스리아한테 망하는 거죠.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카르타고가 성장이 되어서 여기 이베리아 반도 이쪽까지 일부를 차지하면서 세력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로마가, 자, 로마는 기원전 3세기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한 겁니다. 자, 이때 통일한 시점에서 이 서지중해의 어떤 패권 다툼을 벌여서, 자, 이들과 3번에 걸친 싸움을 하는데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포에니 전쟁. 바뀐 표기법에서는 로마점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표현돼서 나올 겁니다. 자, 이 지중해, 이 중이 아니라 서지중해. 자, 서지중해의 자, 패권 다툼이었었다더라. 근데 결국은, 자, 누가 승리했냐면 로마가 승리한다더라. 3번에 걸친 싸움이 있었는데 로마가 승리합니다. 그 중에요, 시험에, 자, 지도로 나온 게 2차 푸에니 전쟁인데 2차 푸에니 전쟁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서지중해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바다에서 많이 싸울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그런데 2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여기에 있는 포에니, 즉 카르타고가 이쪽 로마의 위쪽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탈리아 반도 위쪽에 여기 알프스 산맥이 있거든요.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자, 여기 있는 치민로가 없어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카르타고가 어떻게 돼요? 이 알프스 산맥을 힘겹게 넘어와서 로마를 때려버린 겁니다. 와우. 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 그러니까 위쪽에서 공격해오리라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엄청나게 깨지다가 밀리다가 안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카르타고의 본토를 때리자. 그래서 여기 있는 본토를 때려버린 겁니다. 여기는 방어하면서 동시에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위기 상황이 되니까 이들도 결국은 철수했었던 이런 장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에 클로즈업을 해서요,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여기만 클로즈업을 해서 이렇게 침입 경로, 여기서 격전지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한 기출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푸에니 전쟁에서는 이쪽 로마의 위쪽 이탈리아 반도 알프스 산맥 쪽으로 침략해 들어온다는 거. 아무튼요. 서지중해에 대한 패권 다툼. 자, 최종적으로는 누가 이겼다? 로마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승리했는데 이것이 끼친 결과, 영향. 와, 문제는요. 이거랍니다. 승리를 분명히 했는데 이 속주로부터 값싼 농산물들의 유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속주는 식민지예요. 그럼 식민지로부터 빼앗은 땅으로부터 농산물들이 대거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로마 쪽, 수도 여기에 있는 쪽으로 유입된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곡식이 너무나 많이 유입되면 곡식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농사 짓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시장에 갖다 팔아봤자 수익이 안 남는 겁니다. 왜? 외국에서 수입된 게 너무나 값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수익 구조가 안 맞죠. 그러니까 다시금 무슨 격차가 커질까요?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인데, 자, 이 중장보병이라는 거에서요. 전술상의 보병이,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 중장보병들이 아테네도 똑같았었죠. 방패와 창을 자기 자비를 들여서 사러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패를 사가지고 군대에 갔다. 이거 자부심이야. 방패 살 돈이 있다는 거거든. 그런 농민들이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값싼 농산물들이 이입됨으로써 몰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패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 안 가죠 그러면? 군대에 이제 갈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평민들이 계속 뭐 하느냐면 몰락을 한답니다. 특히 자 농민들, 자영농들이 몰락을 해요. 그럼 자영농들이 몰락을 하면서 귀족들과 평민들 사이에 자 무슨 격차가 다시 커지고요. 빈부차가 계속 커집니다. 왜냐하면 몰락한 이 자영농민들의 땅을 누가 독점을 하냐면 귀족들이 독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이 그 땅을 독점했을 때 이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러요. 그럼 라티푼디움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대평원 이런 뜻입니다. 대평원. 그래서 노예의 노동을 이용해서 이 대농장들을 경영을 하는 겁니다. 다시 가면 포에니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속주로부터 농산물들이 너무나 많이 유입됐다. 그래서 누구들이 몰락했다? 자영농들이 몰락했다. 그 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되니까 몰락한 농민들의 땅을 싼 값에, 헐값에 귀족들이 사들이거나 뺏는다. 그래서 귀족들이 대토지를 가져가게 되었다. 이를 우리는 라티푼디움이라고 표현했고, 자 이러면 귀족들은 계속 이제 돈을 버는 거고요. 농민들은 계속 몰락하고요. 무슨 차가 계속 커진다고요? 빈부차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서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공화정이라는 이 정치 구조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푸에니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영농이 몰락함으로써 자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와, 보세요. 포에니 전쟁 전에 공화정이란 정치 형태가 이렇게 완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포에니 전쟁 이후에 자 뭐인 겁니까? 자 공화정의 위기가 나온 거예요. 안 되겠다. 이를 개혁해보자 라는 시도를 펼치게 되는데 이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럼 개혁을 시도했었을 때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 문제라고 그랬죠. 아니 전쟁에서 이미 이겼는데 자 결과가 부정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없었던 걸로 하자. 다시 진 걸로 할게. 이렇게 리셋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가장 문제는 뭐냐? 이거라는 겁니다. 자영농의 몰락. 전쟁에 이긴 이후에 자영농의 몰락. 그러면 자영농을 다시 한번 뭐 하자? 살려내자. 자영농을 육성하자. 이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포커스인 거죠. 그럼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들이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대농장 라티푼디움. 그 땅을 다시금 회수해야 되죠. 다시 뺏어야 되죠. 뺏어서 농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고맙다 하겠지만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장난해? 내 토지를 뺏어서 다시 얘들한테 준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결국은 그라쿠스 형제의 이러한 개혁은 벌쪽파들의 반발이 나타납니다. 벌쪽파는 이제 귀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벌쪽파들의 반발이 나타났다. 그래서 누구를 암살하냐면 그라쿠스 형제를 암살을 합니다. 자, 그라쿠스 형제를 암살하면서 결국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 자, 그래서 공화정이 계속 위기 상황입니다. 됐죠? 그럼 어쨌든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자체는 자, 뭐 하게 된 거라고요? 실패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실패하게 된 거다. 그러면 자영농들이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시 또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걸 계속 가져갈 수 있죠. 자, 이들이 정부한테 불만을 계속 제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의 집권자들은 이제 귀족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았습니까? 그 귀족들은 뭐 하게 되면 이 민중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검투사들을 이용한 쇼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검투사를 이용한. 그러니까 노예들을 잡아와서 이 노예들을 검투사로 양성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원형 경기장 들어보셨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어떻게 돼요? 매일 거기서 검투사들의 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막 가져가서 저항하려고 할 때쯤 오늘 검투사들의 어떤 특별 쇼가 있대. 그리고요. 이 원형 경기장에 가게 되면 뭘 나눠주냐면 빵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가면은 빵을 얻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 볼 것들이 있잖아요. 볼 것들이. 그러니까 민중들을 여기에 이제 계속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그런 쇼를 계속하는 겁니다. 검투사들의. 예전에 고려시대에 가게 되면은 광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고려시대 광종이 뭐 했냐면 호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거든요. 그럼 호족의 아들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또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호족을 죽인 다음에 다음날 잔치를 베풀어요. 국가가. 그래서 민중들이 다 이 잔치에 가서 이제 먹을 걸 얻어먹는 거고 결국 정치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연등회와 팔관회. 이 팔관회라는 게 불교와 도교와 민간신앙이 융합된 자 그런 신앙 행사인데 팔관회라는 거를요 자주 개최하는 거예요. 오늘 호족 죽이고 잔치 베풀고 다음날 호족 죽이고 잔치 베풀고 정치적 무관심을 이쪽으로 이제 끄는 거죠. 그럼 똑같이 그 당시 귀족들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에 다시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뭐 하기 위해서 잠재하기 위해서 검투사들을 이용하는 자 그런 쇼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요 이때 이 검투사들은요 노예들이잖아요. 그럼 나라 뺏기고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잡혀왔는데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제의 친구들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래 결국은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스파르타쿠스였었던 거죠. 스파르타쿠스의 난. 자, 그러면 그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결국은 자 진압이 됩니다. 자, 진압이 되는데 여기에 1차 3도 정치가 있고요. 2차 3도 정치가 있는데 1차 3도 정치, 2차 3도 정치에서 1차 3도 정치 바로 직전에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거를 다시 가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벌어졌다. 이 난은 노예 출신의 검투사들이 자 반란을 일으켰던 거고 이거는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되는데 그 진압하는데 크라수스라는 인물이 자 핵심적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그 크라수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때 1차 3주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1차 3주 정치에 3명의 힘 있는 귀족들이 자 손을 잡고 정권을 장악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3두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 3명이 실권을 장악하고 연대해서 통치하는 방식. 이게 3두 정치야. 그래서 1차 3주 정치에서는 뭐 크라수스도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누구?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 이름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이 1차 3주 정치 바로 직전에 무슨 난이 있었다는 거?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하면 로마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거의 90% 이상 뭐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흐름 잡는 문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하고 자 여기 있는 평민들의 어떤 불만이 계속 고조가 되니까 그 불만을 자 어떻게 돼요?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 검투사를 이용한 쇼를 계속 보여주게 되었다. 그때 그 검투사들이 결국은 반란 일으키게 됐는데 이를 우리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한다.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크라수스, 누군가는 자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됐고 결국 다른 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정권을 연대해서 운영하는 3두 정치라는 게 시작된다. 즉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1차 3두 정치 바로 앞이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2차 3두 정치는요. 옥타비아누스. 자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안토니우스가 있었는데 처음에 3주 정치니까 어떻게 돼요? 3명의 귀족이 서로 연대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정권에 대한 욕심이 커진 거죠. 그래서 자 나머지를 다 밀어내고 혼자 독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당시에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우리 한번 가볼게요. 뭐냐면 앞에서 공부했었던 거에 알렉산더 제국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자 어떻게 쪼개졌냐면
자, 이집트, 자, 그리고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렇게 이제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쪼개져서 발전되다가 결국은 다 로마한테 먹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먹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집트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 세 개의 나라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번영을 누렸다. 그랬다가 지금 보이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깨지는 겁니다. 그럼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손잡고 있는 안토니우스를 함께 자, 밀어내게 되는데 자, 이 해전을 우리는 악티움 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악티움 해전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누가 최종 승자가 된 거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승자가 된 겁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최종 승자가 되면서 자, 뭐였냐면 나는 시민 중에 제1시민이다.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뜻을 해.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써요. 프린캡스. 자, 프린캡스는 자, 시민 중에 시민, 제일 우수한 시민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썼고요. 또 원로원으로부터 와우, 당신 정말 대단한 자입니다. 존경스러운 자입니다. 나는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요, 여러분들 이름이 아니고요. 뭐 하는 뜻이냐면 존엄한 자 이런 뜻입니다. 존경스러운 사람, 존엄한 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즉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원로원으로부터 받았고 자, 이때 실질적인 자, 제정 시대를 열기 시작한 겁니다. 제정 시대라는 거는 이제 황제에 의한 정치. 다시 돌아가 볼까요? 로마의 정치 순서를 간다라면 일단은 뭐 있었습니까? 왕이 했었던 왕정이라는 게 있었고 귀족정이 있었고 이제 공화정으로 가는데 이 공화정은 자, 푸에니 전쟁 전에 완성돼 있었다. 그럼 푸에니 전쟁 전에 이제 공화정이 완성돼 있었는데 왕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집정관이 있고 귀족들의 대표인 원로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대거 이렇게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이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이 완성이 됐는데 포에니 전쟁, 즉 로마정 카르타고 전쟁 이후에 결국은 공화정은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빈부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영농이 몰락하고 있고 자, 이런 여러 구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했으나 결국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하게 됐고 민중들의 불만이 자꾸 커져가니까 그 불만들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검투사. 그때 그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 인한.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진 세력들이 결국은 1차 삼두정치. 그 1차 삼두정치 이후에 2차 삼두정치가 나타났는데 2차 삼두정치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한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즉 이집트와 손잡은 얘를 깨뜨리면서 최종 승자가 됐고 이때 싸움이 악티움 해전. 최종 승자가 되면서 자 뭐라고요? 실질적 제정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황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돼요. 그래서 황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집정관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황제들이 통치하는 겁니다. 이후에요. 자 이후에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를 우리는 오현제 시대라고 합니다. 오현제 시대가 대략 한 100여 년간 발전될 거거든요. 대략 한 100년 정도 발전이 될 건데 5명의 현명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최대 전성기, 평화기를 누리게 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아무튼 그러면 여기에 네르바라는 황제에서부터 네르바에서부터 아우렐리우스 때까지 5명의 황제가 있는데 이 시기에 로마의 최대 전성기고 여기에서 최대 영토가 만들어집니다. 이 최대 영토는요. 트라이아누스. 이 트라이아누스 때 이제 뭐 최대 영토가 만들어지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현제 시대의 로마의 최대 영토다. 그럼 최대 영토 전성기를 누렸다. 자, 이렇게만 확인하세요. 됐죠? 전성기를. 문제는 5번째 황제였었던 오현제 시대의 5번째 황제인 아우렐리우스가 죽은 다음에 군인 출신의 황제가 정권을 잡습니다. 군인 황제. 그러면 군인 출신의 황제가 정권을 잡았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직업 군인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직업 군인들의 어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직장과 가정을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사병들을 다루잖아요. 군대 이제 장교니까. 그러면 이때 군대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밑에 있는 쫄병들은 자 결국 어떻게 돼요? Yes sir.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얘들은 복종만 한단 말이죠. 그런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진 겁니다. 그렇게 익숙해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집에 왔을 때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직업과 가장의 역할을 구분해야 되는데 집안에서도 자 어떻게 해요? 군대 문화에 너무나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루는데 어떻게 돼요? 상명하복. 무조건 아버지 명령을 가지고 너희들은 따라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인 출신의 누군가가 정치가가 된다면 한계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모든 국민을, 전체 국민들을 마치 사병 다루듯이 다룬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은 자 여기 있는 집권자가 명령을 내리면 너희들은 무조건 yes sir 따르기만 해야 된다. 이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민주가 없는 겁니다. 권위만 있는 거죠. 위에서 내린 명령을 얘들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니까. 따르지 않으면 탄압하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민주가 없죠. 결론, 군인 출신의 황제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전체 국민들을 마치 사병 다루듯이 다룬다. 그러다 보니까 독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인 황제 시대. 이 군인 황제 시대는 50년간 26명의 황제가 계속 바뀝니다. 그럼 50년간 26명의 황제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는 평균 2년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럼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하나 확인할게. 대농장의 구조가 바뀌어요. 대농장의 구조가 바뀌는데 여기에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앞에 여러분들 대농장은요. 무슨 푼디움이라고 불렀죠?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렀죠. 라티푼디움. 이거 누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농장 라티푼디움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부자유 소장농. 그 부자유 소장농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콜로누스라 부를 거예요. 콜로누스. 콜로누스를 활용하는 대농장.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콜로나투스라고 얘기해요. 콜로나투스. 그럼 얘가 부자유 소장농인데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받는 소장농. 자 보세요. 부자유 소장농 콜로누스라는 애들을 이용하는 대농장입니다. 그럼 왜 이런 대농장의 구조가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냐면 주인은 여전히 귀족들 거예요. 귀족들 건데 왜 명칭이 바뀌었냐면 얘들은 부자유 소장농 앞에 라티푼디움은 누구를 이용했죠? 노예를 이용하는 겁니다. 노예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유는 노예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노예가 자 뭐했다? 자 부족했다. 노예가 부족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최대 영토. 오현제 시대가 최대 영토잖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노예들은요. 전쟁 노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해서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럼 땅 뺏기고요. 그 나라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노예를 끌려와서 자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현제 시대의 최대 영토이기 때문에 이 오현제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의 영토 확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의 영토 확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잡혀왔던 노예들은 이제 늙어서 죽어나갔을 것이고 새로운 노예 공급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부족해졌다. 노예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이해돼요? 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영토 확장이 없다며. 여기가 최대 영토니까. 그러니까 귀족들이 어떡하지? 이 대농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지? 노예가 없잖아.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예 대신에 부자유 소장농들. 이 소장농들을 고용을 해서 대농장을 운영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콜로나투스죠. 시험 문제에서 이것도 물어봐요. 라티푼디움이 콜로나투스로 바뀌게 되는 배경이 뭐냐? 노예 공급이 뭐 됐기 때문에? 중단됐기 때문에. 노예 공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다. 노예 공급이 그럼 감소된 이유는 뭐냐? 여기가 최대 영토, 즉 여기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영토 확장이 없었다. 그래서 노예 공급이 중단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 라티푼디움은 정치 형태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공화정의 말기. 됐죠? 그리고 노예의 노동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콜로나투스는 정치 형태로 간다면 제정시대 말기. 자, 그리고 누구를 이용하는 거라? 부자유 소장농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대농장입니다. 자, 함께 비교를 좀 해두시고요. 아무튼요, 여기는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다. 자, 이런 혼란을 극복해서 로마를 다시 한번 중흥시켜보자라는 로마의 중흥정치가 나타날 건데 이 로마의 중흥정치의 첫 번째는 디오클레티아노스. 이 디오클레티아노스는 로마를 자 4개로 쪼갭니다. 로마를 자 4개로 쪼개서 2명의 황제, 2명의 자 부황제 시스템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답니다. 2명의 황제, 자 2명의 부황제. 그러니까 제국을 몇 개로 쪼갠 거예요? 4개로 분할 통치하는 겁니다. 제국을 4개로 쪼개서 4개의 땅덩어리를 각각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분할 통치를 할 겁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분할 통치. 요거 말고 이제 사회 혼란에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최고 가격제라는 걸 시행하는데 뭐 이거는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로 듣고 날리시면 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분할 통치. 제국을 몇 개로 분할시켰다고요? 4개. 그래서 2명의 황제, 2명의 부황제의 시스템을 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스탄티누스가 나오는데요. 이 컨스탄티누스는 왕별표. 컨스탄티누스, 자, 2가지를 여러분들이 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요.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합니다.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합니다. 이 그리스도교가요. 로마에 처음 들어왔을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거든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자, 탄압합니다. 그리스도교 믿지 마. 이렇게 로마가 이제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이 로마에서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몰래 자, 목숨 걸고 이제 숨어서 그리스도교를 계속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야. 그래서 지하 예배당, 몰래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만든 거죠. 그거를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지하 예배당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컨스탄티누스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리스도교 믿어도 돼 라고 밀라노에서 특별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와우, 컨스탄티누스 땡큐죠. 당신이 우리의 종교를 드디어 인정해줬구나. 땡큐죠. 그러니까 결국은 컨스탄티누스의 어떤 그 황제권이 강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었던 게 바로 그리스도교 공인입니다. 이해돼요? 두 번째, 이번에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자,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비잔티움으로 천도하는데 이 시점이 330년. 일반적으로요. 고대 국가 때는 수도를 옮기게 되면 오늘날과 다르게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를 옮겨도 여기에 기득권, 즉 토지와 집,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먼 곳으로 수도가 옮겨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나의 재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교통과 통신이 그닥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고대 국가 때에는 일반적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은 귀족들이 안 따라갑니다. 귀족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를 옮기게 되면은 왕권이 강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콘스탄티누스도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천도함으로써 자, 무슨 권?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 그런 개혁 정치를 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됐죠? 밀라노 칙령, 비잔티움 천도. 나름대로 로마를 중흥 정치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가볼까요? 여기로 가는데 4세기에 지금 컨스탄티누스가 4세기에 중흥 정치를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뤄놨다. 근데 문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아니죠. 테오도시우스. 여기 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뭐 하게 되냐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켜. 자,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건 누굽니까?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거는 콘스탄티누스죠. 313년에. 그런데 국교화시켰습니다. 392년. 자, 연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4세기입니다. 그럼 4세기 말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켜버렸잖아요. 이걸 국교화시키는 순간 자, 고마워요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교화의 자체가 종교의 탄압인 겁니다. 그리스도교 안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를 믿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걸 그리스도교만을 국교로 삼았다는 얘기는 종교의 탄압이거든요. 그래 결국은 로마가요. 사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테오도시우스의 국교화 정책 이걸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 간의 갈등이 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그리스도교의 국교화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즉 어떻게 분열되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는 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와 동로마가 4세기 완전 말 395년도 자 국교화가 392년이죠. 그로부터 3년 뒤 395년도에 서로마 동로마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서로마는요 나중에 자 게르만의 침략 이 게르만의 침략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게르만의 침략으로 자 멸망했다. 이 시점은 언제냐? 476년입니다. 그럼 몇 세기입니까? 5세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로마는 이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즉 5세기에 멸망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무슨 틴 제국이란 이름으로 비잔틴 제국이란 이름으로 1000년간 더 발전됩니다. 1000년간 더 발전되다가 오스만 제국
자, 오스만 제국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한답니다. 멸망을 했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1453년도입니다. 몇 세기 망한 겁니까? 15세기. 이들은 5세기. 됐죠? 요 다음은 뭐 주제가 어떤 게 나올까요? 먼저 망한 나라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서로마가 이제 망하는데 누구 때문에? 게르만. 그러니까 요 다음 강의는 게르만의 이동. 이게 이제 다음 강의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강의를 다시 마무리한다면 로마의 어떤 정치 발전을 우리가 봐야 된다. 정치 발전을 볼 때 자, 반드시 흐름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왕정, 자, 그다음에 귀족정, 공화정. 그 공화정이라는 형태는 여기 있는 집정관과 원로원과 평민들이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구조인데 이 공화정의 형태가 완성된 시점은 포에니 전쟁 이전이다. 됐죠? 포에니 전쟁 이전이다. 그럼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제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또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었고 이 자영농의 몰락을 극복하기 위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있었으나 실패하게 되었고 민중들의 불만을 자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투사 쇼를 했다. 그래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게 스파르타쿠스이나 이걸 진압하면서 몇 차 삼주정치? 1차 삼주정치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삼주정치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2차 삼주정치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무슨 시대? 제정시대를 열었죠. 황제에 의한 정치. 그 제정시대에서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로마의 최대 전성기, 최대 영토, 평화기를 누리게 됐고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죽으면서 군인 출신의 황제들 정치의 혼란이 50년간 지속된다.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디오클레티아노스와 자 누가 있었다? 콘스탄티노스가 있었다. 디오클레티아노스는 제국을 4개로 분할 통치해서 2명의 황제, 2명의 부황제의 시스템. 콘스탄티누스는 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했고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겨서 나름대로 로마 중흥을 성공시켜놨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자 누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4세기 완전 말에 아니죠 여기 있죠 4세기 완전 말에 그리스도교를 뭐 시키는 바람에 국교화시키는 바람에 로마 사회가 분열되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졌고 자 이들은 5세기에 이들은 15세기에 각각 멸망하게 된다. 예, 이 정도. 구조 가볼까요? 자, 136쪽입니다. 136쪽 가시게 되면은 로마의 어떤 건국 신화. 왼쪽에 사진 자료에 보면은요. 거기에 늑대의 젖을 먹고 자, 자라는 어린이들 모습 2개 보이나요? 2명? 자, 이게 이제 로마 건국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진 자료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걸 띡 준 다음에 이 사진이 뭘까요?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이 사진 자료를 주고 옆에다가 말풍선으로 뭔가를 써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건국 신화구나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본문에 보시게 되면 민주공화정. 자, 민주공화정 3번에다가 별표할까요? 그럼 민주공화정에서 집정관이 있고요. 원로원이 있고요. 평민회가 있는데 그 평민권이 성장하는 과정. 제목으로만 밑줄 긋읍시다. 맨 처음에는 뭐였죠? 성산사건을 계기로 해서 호민관이 선출됩니다. 밑줄 긋으시고요. 두 번째는 평민회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12표법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리키뉴스법, 호르텐슈스법. 이 2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리키뉴스법이 먼저인지 호르텐슈스법이 먼저인지 그러면 12표법이 최초니까 12표법 이후에 리키뉴스법, 호르텐슈스법 요 순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히읗 그럼 리을, 히읗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순서 꼭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2표법 밑줄 긋고 리키뉴스법 밑줄 긋고 호르텐슈스법까지 밑줄 긋습니다. 호르텐슈스법의 의가 중요했었죠. 평민회가 결정한 내용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평민회와 원로원이 완전하게 대등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에 자 포에니 전쟁 결과에다가 왕별표하시고요. 결과에 디귿번 밑줄 긋읍시다. 디귿번. 밑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자 무슨 농 육성이 목적이다? 자영농 육성이 목적이다. 1번 밑줄 긋으십시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파르타쿠스인안이라는 노예 반란이 있었다. 이걸 진압하면서 삼주정치가 시작될 건데 1차 삼주정치, 2차 삼주정치 핵심 체크 쪽에 가면은요. 삼주정치의 멤버가 누가 있는지 이름이 있을 겁니다. 한 번씩만 읽어보십시오. 1차 때 누가 있고 2차 때 누가 있는지. 그럼 2차 때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될 건데 2차 삼주정치 악티움 회전 밑줄 긋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제1시민을 자처했죠. 시민 중에 제일 첫 번째 시민이다.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썼고요. 또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획득하게 됐었던 겁니다. 거기까지. 5명의 황제는 이제 1번만 밑줄 긋게요. 로마의 최대 전성기다. 따를게 최대 영토. 트라이아누스 이거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최대 영토 트라이아누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오현제 시대의 최대 영토다.
지금 나와 있는 이제 5현재의 5명은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만 보시고요. 밑에 가시게 되면 군인 황제들이 등장했는데 그 군인 황제의 혼란기 때 더 이상의 영토 확장이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jet줄 밑줄 그십시오. 콜로나투스. 이 콜로나투스는 콜로누스라고 하는 부자유 소장 농도를 이용하는 그런 대농장이었었던 겁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자,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디오클레티아누스 니은번 밑줄 그십시오. 제국을 4개로 분할 통치했네요. 콘스탄티누스 왕별표 때리시기 바랍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왕별표. 거기 니케아 공예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가 크리스토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의 분열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로마의 문화를 가면은 로마 문화의 특징, 여러분 그리스의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압축해라.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인간 중심적이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뭐 읽어본 친구도 있겠고 안 읽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시험에 그리스 신화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서 이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인간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다만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신들은요 죽지 않고 또 하나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근데 이 일반적인 모습은 인간과 생김새도 똑같고요.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그럼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신을 묘사했다는 얘기는 신을 높인 겁니까? 인간을 높인 겁니까? 인간을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압축해라. 그러면 인간 중심적. 인간 중심적. 그 다음에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압축해라. 왜? 동서 문화의 융합. 왜냐면은 그리스의 헬레네스. 자, 헬레네스를 닮은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동서 문화의 융합. 이게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로마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압축해라. 실용적. 됐죠? 그럼 로마 문화의 특징에서 실용적인 문화가 발전됐을 때 이 실용적인 문화 뭐가 발전됐냐면 건축과 법률이 발달됩니다. 자, 건축과 뭐가 발달되었다? 법률이 발달되었다. 건축 먼저 가볼까요? 오른쪽 페이지. 139쪽에 가게 되면은 탐구대로 4번이 있습니다. 왕별표 때리시고요. 수도교 보이나요? 자, 콜로세움 보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원형 경기장. 그 다음에 아피아 가도. 가도는요. 큰 도로 이런 뜻입니다. 큰 도로. 대로라고도 표현하죠. 어쨌든 아피아 가도. 그 아피아 가도를 보면은 돌을 지금 쭉 바닥에 깔아놨잖아요. 돌을 깔아놨는데 마차가 다닐 때 물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돌을 쭉 깔아놓은 겁니다. 일종의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그래서 오늘날의 그 도로를 보면은요. 사실 안 보이는데 이 중앙분리대가 있고 그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앙분리대가 있고 양쪽에 이제 도로가 있잖아요. 그때 거기를 단면도로 이렇게 자르면은요.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분리대 쪽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심한 경사는 아닙니다. 자, 경사가 져 있어요. 실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빗물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이 빗물이 가운데 웅덩이가 형성되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잘 빠질 수 있게끔 자, 여기 있는 도로를 약간 경사지게 이제 포장을 한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아피아가도 이거를 단면도로 자르면은요.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볼록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비가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서 빠져. 그러니까 이제 물 웅덩이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아. 그럼 이제 도로를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 이런 도로망이 자, 정비됐었던 게 아피아 가도입니다. 그 다음에 콜로세움은 원형 경기장이고요. 수도교. 이 수도교는 다리입니다. 다리이면서 밑에 하천이 흐르잖아요. 다리인데 그 다리이면서 동시에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도시로 공급하는 수로 역할도 해요. 수로 역할. 하나의 건축물을 통해서 두 가지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실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진자료 출제가 잘 될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자, 로마 문화의 특징에 건축과 법률, 그중에 건축 찾았나요? 기억법 밑줄 그십시오. 콜로세움, 수도교, 개선문, 자, 판테온 신전. 판테온은 로마의 신전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밑줄 그으시고요. 아피아 가도도 아까 있었네요. 밑줄. 철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철학에서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나중에 교부 철학이라는 게 발전됐답니다. 요거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로마의 그리스 먼저 갑시다. 자, 그리스.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은 봅시다. 여기는 그리스의 철학은 처음에 뭘 탐구했죠? 자연물을 탐구했죠. 그랬다가 철학의 대상이 인간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 인간들을 탐구할 때 처음에는 궤변론자들이 등장했고 그 궤변론자들을 자, 반박하면서 누가 활약했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활약했죠. 그 세 명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쾌락주의,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금욕주의.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가 자, 어디로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로마로 이렇게 이어져서 유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로마에서는 스토아파만 유행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요. 지금 보시면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거에서 그리스도교를 313년도에 자, 뭐 했습니까? 공인을 했죠. 313년에 공인을 합니다. 누가 공인했죠, 여러분들?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공인했죠. 그런 다음에 325년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열려요. 니케아 공의회. 그럼 이 니케아 공의회도 콘스탄티누스가 열은 겁니다. 그럼 국교화 시킨 시점은 392년입니다. 자, 국교화 됐죠?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테오도시우스가 한 거죠. 그러면 공인이 됐고, 자, 국교화가 됐는데, 요거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입니다. 그럼 니케아 공의회는 뭔데요? 이 니케아 공의회는 이걸 가지고 싸웠답니다. 삼위일체설을 가지고 싸웠답니다. 그럼 삼위일체설을 가지고 싸웠는데, 삼위일체설이 뭔데요? 이 삼위일체설은 여기에 성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성모가 있고, 여기에 성자가 있답니다. 그러면 성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 성자. 자, 여기에 있는 예수입니다. 아, 예수군요. 그럼 예수인데, 여러분, 이 예수는요, 예수는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예수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라고 했었을 때,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인간으로 봐요. 신으로 안 봅니다. 그럼 이슬람에서는 예수는 알라 하나님인데, 그 알라가 보낸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많은 예언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이고,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냐면 무함마드예요. 그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도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예수를 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예수를 신으로 볼 것이냐, 인간으로 볼 것이냐 라는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럼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떻게 싸웠냐면 아타나시우스파, 자, 그리고 아리우스파. 이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가 예수를 신으로 보자.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다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투었을 때 결국은 예수를 신으로 보자. 이들이 이제 승리한 거야. 그래서 성부와 성모와 성자, 이는 다 같이 하나다. 다 같은 신이다. 이게 무슨 일체설이야? 삼위일체설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에서 무슨 일체설이 채택이 된 거라고요? 삼위일체설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누구를 신으로 보기로 한 거라고요? 예수를 신으로 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신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 예수를 신으로 보는 관점에서 성경책을 다시 뭐 해야 됩니까? 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교리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교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 교부는 크리스트교의 교리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그들에 의한 철학을 우리는 무슨 철학이라고 한다?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 철학은 자, 지금 몇 세기죠? 몇 세기 때부터 발전하면 됩니까? 4세기 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교부 철학. 그래서 철학의 로마는 초반에는 스토아파가 자, 초기에 유행을 하다가 4세기 때부터는 어떤 거? 여기에 있는 교부 철학이라는 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때 교부 철학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 뭡니까? 신국론이라는 책을 써요. 그 시점은 5세기입니다. 어쨌든 자 4세기 이후부터 교부 철학은 쭉 발전되고 있었다. 철학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고 니은번 밑찍으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요건 5세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요게 평가원에서 간혹 선택지로 나오거든요. 답으로 주어지진 않지만 이 천동설이라는 게 간혹 나와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을 했었던 천동설이 중세 시대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6세기 코페르니쿠스,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천동설이 자 일반적이죠. 아무튼요, 몇 줄 끊으시고요. 역사책에 가시게 되면은 다 밑줄그지 마시고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이 카이사르가 여러분들 1차 삼두정치 때의 멤버입니다. 자, 그것만 밑줄그시고요. 자, 문학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법률 가시게 되면 별표할까요? 시비표법, 그 다음에 시민법. 이 시민법이 뭐냐면 로마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시민법의 대표적인 게 그렇지 바로 호르텐시우스법과 리키뉴스법. 그게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근데 나중에 로마가요. 지중해를 에워싸는 이 로마 대제국을 발전해요. 최대 영토가. 그랬을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제국의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법. 이게 바로 만민법입니다. 그 만민법으로 완성된 게 로마법 대전인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유스티니아누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법전이라고도 표현한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밑에 그리스도교의 성립과 발전에서는 일단 3번만 맺고 싶죠. 로마에 들어왔을 때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탄압받았다. 그랬다가 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했고요.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었고요. 자, 마지막에 테오도시우스가 국교화시켰다. 공인했는지 국교화했는지 꼭 기억하시고, 공인이 됐던 국교화가 됐던 어쨌든 지금 몇 세기 상황입니까? 여기 있는 4세기 상황이죠. 그리고요,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비잔티움으로 옮겼잖아요. 그 비잔티움의 이름이 나중에 콘스탄티노플리스라고 이름이 바뀔 건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330년이에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는 수도를 옮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자, 수도가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교의 5대 교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세력 범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전체에 다 확산되어 있는 장면. 그래서 로마 교구도 있고 콘스탄티노플 교구도 있고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각각의 교구가 있잖아요. 지역이 있다고 지역. 근데 거기에 그 대표를 뭐라고 하냐면 대주교라고 합니다. 자, 대주교. 각각의 대주교들이 있어요. 대주교들이. 근데 이 중에 로마에 있는 대주교가 교황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종교로 봤었을 때 각각의 교구마다 대주교들이 있는데 그 대주교 중에서 그 로마에 있는 대주교가 전체를 대표하는 그리스도교 전체의 대표를 하는 교황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탐구들은 3번 예,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스파르타쿠스에 나는 1차 삼수정치 바로 직전입니다. 탐구들은 4번 아까 별표했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탐구들은 5번 지도도 별표하겠습니다. 자, 이게 로마의 최대 영토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냐면요. 지중해는 로마의 작은 호수이다. 사실 지중해가 엄청 큰 바다예요. 엄청 큰 바다인데 그 지중해가 로마한테 이렇게 완전히 에워싸져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작은 호수에 불과하다. 그만큼 로마의 영토가 넓었다라는 거를 과장하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자, 그런 속담이었었던 거죠. 탐구단의 6번, 자, 포에니 전쟁 결과 요거 별표하시고요. 탐구단의 7번, 그라쿠스 형제의 어떤 개혁 정치 자영농 육성이 목적입니다. 이것도 별표하겠습니다. 그다음 왼쪽에 보시면은 사진 자료에 여러분들 지도가 있는데 몇 차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 자, 알프스 산맥 뒤로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래서 로마가 여기서 초반에 좀 깨져요. 아무튼요, 2차 포에니 전쟁.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다 됐고 뒤로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144쪽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로마가 정치적으로 서로마, 동로마로 쪼개졌을 때 서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족, 게르만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강의에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